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이기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카카오에서 웹 버전으로 되어 있는 카카오톡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 이후에 이것은 웹톡이라고 일단 부르겠습니다. 웹톡은 화면 노출에 필요한 상태를 리액트와는 별개의 모듈로 개발을 하고 이것을 리액트에 제공하는 구조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런 구조를 좀 채택하게 된 배경과 이런 구조를 또 활용하면서 겪은 경험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먼저 좀 죄송하게도 웹톡은 아직 실서비스가 런칭되기는 이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중이었던 개발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웹톡이 어떤 형태로 개발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구조를 채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웹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카카오톡은 이전에 카카오 고객센터 한정으로 제공되고 있었는데요. 장표를 만드는 중에 이제 고객센터에서 운영상 이유로 지금은 제거된 상태라 아마 보실 수는 없으실 거고요. 네, 해당 프로젝트는 오랫동안 그 고객센터에서도 운영 모드로 유지만 되다가 그래서 현재는 서비스가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말씀드릴 웹톡은 그 고객센터 버전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번에 그 개발 중인 웹톡은 이제 다양한 채팅방 타입과 톡 클라이언트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을 좀 확장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현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네, 웹톡은 초기 개발 당시에 기획과 디자인이 좀 결정되지 않은 채로 프론트엔드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팀의 개발 프로세스 상으로 기획과 디자인이 어느 정도 좀 정해진 다음에 다음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보니까 이제 제가 투입이 되고 나서도 어떤 걸 해야 될지는 좀 알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네, 기획과 디자인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확실한 거는 API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이랑 그 저희의 레퍼런스가 카카오톡 앱 클라이언트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떤 식으로 좀 개발을 진행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기존의 앱 카카오톡의 화면이 있으니 이 화면을 보고 따라하면서 프로토타이핑을 해보자라는 방법으로 생각했을 법한데요. 그런데 당시 웹톡은 이제 기획과 디자인이 말씀드린 대로 언제 확정되어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프로토타입 화면을 기반으로 이제 비즈니스 로직과 상태 구조가 계속 개발되어서 이 상태로 규모가 커지게 된다면 실제 기획과 디자인이 나왔을 때 얼마만큼 변경이 필요해지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죠.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화면 구성을 일단 배제를 하고 먼저 작성 가능한 비즈니스 로직만을 담은 순수한 타입스크립트 모듈을 우선 개발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차후 기획과 디자인에 따라 달라질 화면의 개발 우선순위를 좀 낮추고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게 만들자라는 목표로 바닐라로 모듈 개발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웹톡의 비즈니스 로직 모듈은 별다른 고민이 없었던 초기 구조부터 필요한 기능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많아지는 객체들을 관리하고 역할에 따라 계층을 나누면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현재 웹톡 비즈니스 모듈은 많은 일을 처리합니다. 개발이 지속되면서 더 많은 일이 쌓이고 로직의 동선을 제어하고 이런 복잡함을 줄이기 위해서 리팩토링도 계속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계층이 구성되었습니다. 계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서버에 요청을 수신을 하는 프로바이더라는 계층에서 먼저 서버를 이벤트 형태로 수신을 합니다. 수신된 이벤트는 이 이벤트 종류에 따라서 어떤 객체에 이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지 분류를 하고요. 후에 다시 소개해드리겠지만 어떤 객체를 통해 이벤트를 처리할지 결정이 되면 이제 그 관련한 여러 객체들이 협업을 해서 검증이나 전처리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해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작업이 완료되면은 외부로 나갈 상태를 만드는 일을 담당하는 스테이트 에미터라는 곳에서 모든 처리가 완료된 메시지를 최종 상태에 반영 처리합니다. 이 처리는 외부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객체를 통해서 외부로 전달됩니다. 이 모듈을 구독하고 있는 모든 위치에 내부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생성된 새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림을 받게 되고
이제부터 이 모듈은 이렇게 제공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제 관여하지 않습니다. 모듈이 해야 될 일은 딱 여기까지인 거죠. 이와 같이 계층을 나누어서 객체들끼리도 모듈끼리도 이제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객층에서 가장 많은 객체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 로직스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이 부분인데요. 다른 프로젝트들도 뭐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프로젝트가 기능이 많아질수록 그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객체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능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필요한 객체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객체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이들의 협업 구조에 따라서 이제 부담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객체들은 자신과 소통하는 객체가 누가 돼야 되는지 분기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뭐 아니면은 어떤 객체는 새로운 인스턴스로서 계속 제공돼야 되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객체는 싱글톤으로서 프로젝트에 존재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객체의 관계 속에서 매번 객체가 생성되거나 변경될 때마다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해지는 객체 간 관계와 생존 주기를 관리하는 방법을 좀 도입하는 것은 이로도 많은 객체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되어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른 객체와의 관계를 형성을 할 때 이런 방법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임포트를 해서 현재 객체에 필요한 의존성을 직접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스태틱한 형태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현재 객체가 생성될 때 자신이 필요한 객체를 직접 생성해서 사용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 경우에 만약에 그 코드에 보시는 유저 서비스처럼 이 유저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객체가 또 존재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필요한 의존성들을 정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세 번째처럼 바로 new 메시지 리포지토리와 같이 선언을 한 뒤에 뭐 그 메시지 리포지토리는 1번과 2번처럼 다시 필요한 의존성들을 정의를 해야 되겠죠. 이런 방식은 객체의 선언 형태가 변경되거나 필요로 하는 의존성이 바뀌기라도 하면은 주는 영향 범위가 좀 넓고 그에 따라서 수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경직된 코드가 되기 쉽습니다. 웹톡에서는 이런 객체 간 관계를 좀 느슨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Inversify.js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의존성 주입 형태로 객체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데코레이터로 표기하는 것만으로 필요로 하는 의존성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없이 이미 다 구현되어서 선작업이 끝났다고 판단을 하고 이 확신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데코레이터의 내부 구조는 단순한 마킹용이기 때문에 의존성을 주입해주는 제공자가 없는 환경에서도 자신이 직접 인자를 만들어서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만 동의를 하면 다른 시나리오에서 객체를 완전히 갈아 끼우거나 목 인스턴스 같은 걸 직접 만들어서 유닛 테스트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쉬워집니다. 이와 같은 형태를 통해서 객체를 다룰 때는 의존성이 있는 다른 객체에 대한 관심을 좀 끄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규모가 큰 모듈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데코레이터를 통해서 객체는 단순히 이런 객체와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객체의 외부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컨테이너를 통해서 여러 객체를 등록을 해두고 이렇게 마킹된 정보에 따라서 의존성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컨테이너에게 이 객체를 호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아까 마킹된 것을 말미암아서 필요한 다른 의존성들을 확인해서 조립을 하고 결과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컨테이너와 의존성 주입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도식으로 그려봤는데요. 컨테이너는 모든 객체들이 이미 등록이 다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용자의 요청이 발생하면 여기서는 어떤 사용자가 컴플렉스 서비스라는 객체를 가지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시나리오인데요. 이렇게 되면 컨테이너는 우선 요청한 객체의 의존성이 어떤 것들인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필요한 의존성, 좀 오른쪽에 보시는 객체들이 필요를 하다고 판단을 하고 컨테이너는 생성을 하게 됩니다. 생성이 아니라 만약에
이 객체는 싱글톤으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면 컨테이너 내에 캐시된 정보를 가지고 와서 불러오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만약 가져오려는 의존성이 뭐 또 다른 의존성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이 컨테이너의 의존성 리졸빙은 재기적으로 호출이 되면서 계속 의존성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필요한 의존성이 전부 만들어지면 컴플렉스 서비스의 의존성을 제공해 준 뒤에 모든 것이 완성된 객체로 전달을 합니다. 의존성 주입 컨테이너를 도입하는 것은 이렇게 객체 간의 연계에 필요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담당해 주기 때문에 각 객체들은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객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거나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맡은 책임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웹톡의 비즈니스 모듈은 이와 같이 모든 객체를 규칙에 맞춰서 제어를 하고 결합도를 좀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통해서 기능의 확장이 있더라도 좀 복잡함을 줄일 수 있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구조로 작성되어 있는 비즈니스 모듈을 리액트에 연결할 차례인데요. 이전 내용에서 보여드린 이 비즈니스 모듈은 복잡한 로직들 숨긴 채 요청에 따른 최종 결과만 외부로 반영을 할 텐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리액트의 상태 관리로서 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외부에서 만든 이 최종 상태를 리액트에 붙이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제 바로 티어링이라는 현상입니다. 리액트 18부터는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 동시성 렌더링이라는 렌더 형태를 지원하는데 이 렌더링 중에 우선순위가 높은 입력, 예를 들자면 유저가 실제로 입력하는 행위 등이 들어오면은 이 입력을 처리를 하고 렌더링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입력이 상태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은 리액트는 모든 컴포넌트를 새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를 가지고 그려야 될 남은 컴포넌트를 그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상태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티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액트에서는 유즈싱크 익스터널 스토어라는 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훅을 통해서 외부 정보와 연결을 하면은 리액트는 적절한 처리를 통해서 이 티어링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 훅은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인자를 필수적으로 받는데요. 스토어에 변화가 있음을 알려줄 서브스크라이브와 스토어의 상태를 제공할 get 스냅샷입니다. 서브스크라이브의 콜백이 호출이 되면은 여기서 on store change죠. 이 콜백이 호출이 되면 훅은 요청을 감지한 뒤에 get 스냅샷 호출을 통해서 스토어에 변화가 있는지 체크합니다. 이 체크 로직은 오브젝트 is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태가 변화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줄 거면 아예 동일한 객체 레퍼런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 로직을 통해서 새로운 상태를 담은 객체라는 것을 검증하고 나면 리액트는 그에 맞춰 새로 렌더를 수행하는 것으로 렌더링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게 해줍니다. 이러한 훅의 도움을 통해 티어링을 발생시키지 않고 효과적으로 외부에서 만든 상태를 리액트 내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훅을 실제로 사용해보기 전에 저희가 프론트엔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태 관리 도구들의 사용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태 조회 훅이 제공이 되고 이 함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 상태만을 꺼냅니다. 저희는 스토어에서 전체 다른 상태가 아닌 컴포넌트가 현재 관심 있는 부분만 부분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새로 컴포넌트가 렌더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번 다른 도구의 상태 조회 훅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분 상태를 조회하는 함수를 인자로 받은 다음에 전체 상태를 인자로 넘겨서 부분 상태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대로 반환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커스텀 훅을 만들어 보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익숙할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 작성한 훅은 컴포넌트가 필요로 하는 부분 상태가 바뀌었을 때가 아니라 전체 스토어가 변경되었을 때 바로 렌더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사용하는 기존 상태 관리 도구들도 이런 문제가 있지는 않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용하는 도구들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부분 상태 조회 로직을 이렇게 알아서 개선을 해놓고 전체 상태가 아니라 부분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만 렌더를 유발하도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셀렉터 패턴이라고 합니다. 리액트 리덕스의 유즈 셀렉터 같은 이름도 이 패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유즈싱크 익스터널 스토어를 사용해서 전체 상태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 셀렉터 패턴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네, 감사하게도 리액트의 유즈싱크 익스터널 스토어 패키지 내부를 보시면 유즈싱크 익스터널 스토어 위드 셀렉터라는 긴 이름의 훅이 있습니다. 대략의 구조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시는 첫 번째 위치에서 전체 상태가 아닌 부분 상태를 조회하는 함수를 우선 적용을 합니다. 물론 실제 코드는 여기서 더 복잡한 코드들이 있는데 추상화를 간단하게 해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서 이 get 스냅샷에서 상태를 조회할 때 전체 스토어 상태가 바뀌었는지가 아니라 부분 상태가 바뀌었는지로 체크하는 형태로 응용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쉽게 기존 상태 관리 도구처럼 부분 조회 로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죠. 이 훅을 통해서 외부 스토어를 연결하면서도 구독하고자 하는 부분 상태만을 감지해서 렌더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비즈니스 모듈과 외부 상태를 반영하기 위한 리액트 훅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적용시켰는지 웹톡의 시나리오를 예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웹톡의 비즈니스 로직은 그 카톡이 가져야 하는 많은 처리들을 수행하고 있긴 한데 그 중에 한 가지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톡 수신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웹톡은 서버에 지속적인 커넥션을 유지를 하고 서버는 다른 클라이언트, 앱 클라이언트 등에서 발생한 메시지를 웹톡으로 보내줍니다. 웹톡은 이 메시지가 중복된 거는 아닌가, 타입은 어떤 메시지인가 등의 다양한 로직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검증과 정제가 완료된 메시지는 외부의 최종 상태로서 반영이 됩니다. 네, 아까 보여드린 비즈니스 모듈과 리액트 환경인 뷰 계층의 도식입니다. 이제 비즈니스 모듈은 이전과 같은 흐름으로 정보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비즈니스 모듈 내에 로직 수행이 다 완료되었다고 하고 새로운 상태가 만들어지면 이 상태가 유즈 싱크 익스터널 스토어를 통해서 리액트 컴포넌트들에게 전파가 될 것입니다. 네, 컴포넌트에 이 요청이 전파되기 전에 유즈 싱크 익스터널 스토어는 이게 새로운 상태인지 이전 상태와 동일한 건지를 내부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상태가 바뀌었다고 판단을 하면은 이 훅을 구독 중인 컴포넌트들에게 반영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게 쉽고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끝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제 비즈니스 모듈 내의 흐름을 조금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실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객체 간 협업은 조금 더 복잡한데 발표 시간상 절차적인 로직으로 추상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서버에서 메시지를 수신하는 로직입니다. 네, 서버 접근을 위해서 인증 정보를 세팅을 하고 서버 접근을 시도를 합니다. 서버에서 받은 메시지는 처리할 수 있는 다른 객체들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죠. 이렇게 서버를 통해 수신된 메시지는 검증 및 가공을 거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하나의 함수로 처리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가 완료된 모든 메시지는 메시지 보관소에 저장을 합니다. 이 보관소는 저장된 메시지는 최종 상태를 구성하는 데 쓰일 것이고요. 이제 상태 전파를 요청을 합니다. 상태를 전파하는 객체 스테이트 에미터는 변경된 사항과 함께 최종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객체들에게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상태들, 예를 들면 채팅 리스트나 친구 목록들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객체들에게도 이 정보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최종 상태를 조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최종 상태가 변경이 있음을 외부에게 알립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어플리케이션은 스테이트 에미터의 함수를 그대로 제공하는 통로 역할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통로를 통해서 외부, 즉 리액트 쪽에 변경을 알리고 이 리액트 쪽에서 최종 상태를 가져가도록 유도를 합니다. 네, 비즈니스 모듈이 제공한 최종 상태를 유즈 싱크 익스터널 스토어를 통해서 리액트에 반영할 차례입니다. 네, 우선 비즈니스 모듈 인스턴스가 변경될 일은 없겠지만 예시이기 때문에 제공한 함수를 메모 처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렇게 세팅하는 것만으로도 리액트에서는 비즈니스 모듈에서 만들어낸 여러 처리가 끝난 최종 형태를 필요한 위치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웹톡에서 기능을 개발할 때는 이 훅을 기점으로 서버 이벤트 리싱이나 API 요청
등의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은 비즈니스 모듈 쪽으로 책임을 넘기고 리액트에서는 이 제공된 형태를 통해서 어떻게 화면을 구성할지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책임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웹톡은 기획과 디자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유연한 대응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변경의 여지가 적은 비즈니스 로직을 우선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모듈을 리액트의 렌더 방식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 위해 유즈싱크 익스터널 스토어라는 훅을 사용해서 리액트의 상태에 반영하도록 구성을 했고, 나아가 유즈싱크 익스터널 스토어 위드 셀렉터 훅을 통해서 손쉽게 셀렉터 패턴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개해드린 훅을 통해서 외부 스토어를 쉽게 리액트에 연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비즈니스 로직 모듈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딥한 레벨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의존성 제어나 불변성 객체 관리 같은 포인트에 대해서도 고민 포인트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구조의 변경과 확장이 자유롭다는 뜻도 됩니다. 웹톡의 비즈니스 로직 모듈은 이렇게 기능상의 기능 변경이나 확장에 맞춰서 구조를 계속 변경해 나갔습니다. 거의 갈아엎는 수준의 변경도 꽤 있었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리액트 컴포넌트 코드는 거의 수정이 없었고 별다른 리팩토링 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도 동작을 보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점은 초기부터 유연한 대응과 확장 가능한 구조를 염두한 데서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로직의 유연한 변경 대응이나 높은 유지 보수성을 위해서 비즈니스의 분리 구조를 고민 중인 분이 있으시다면 이 발표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